썰 전에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지요. 당내 소장파들과 함께 뉴파티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뭐 새로 파티를 여시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이 소장님 나와 계신데요. 직접 모시고 입당하신 계기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정치를 꿈꾸시는지 이철희 소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피곤해 보이세요. 네. 엿새 정도 되신 거죠? 입당하시고. 그런가요? 그렇죠. 오늘이 네. 26일이니까.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실 정도로 바쁘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6일간. 뭐 주로 사람 만나고요. 회의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방송할 때는 딱 방송 스케줄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네. 맞추면 되는데 여기는 수시로 회의가 잡히고 수시로. 네, 수시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피곤한 일이네요. 그렇군요. 네. 이게 뭐 없던 스케줄이 갑자기 끼어들고 네. 예정이 없던 사람을 갑자기 만나야 네. 되고 24시간이 총 비상 체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어제도 저녁을 2군데 들렀으니까 저녁을요? 술자리였거든요. 술자리 2군데 들렀으니까 네. 2군데서 술을 받아 먹었으니까 네. 피곤하죠. 네. 아니 대개 사람들은 저녁 약속 한 가지예요. 그게 좋죠. 예? 네. 근데 무슨 두 사람이 동시에 이동할 수 없는 건데 뭐 좀 복제인간을 만드셔야 되겠네요. 똑같은 시간에 약속이 잡혔는데 원래 약속은 오래전에 잡혀있던 편안한 자리의 모임이었는데 네. 똑같은 시간에 문재인 대표께서 네. 영입된 분들 밥이라도 한번 사고 물러나겠다. 네. 이런 취지로 급하게 잡은 일정이라 그것도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뭐 그냥 쭉 계시면 또 안 가도 되는데 고생하시다가 이제 물러나시는 입장이니까 예. 또 얼굴 뵈야 되고 그래서 거기 갔다가 중간에 양해를 구하고 원래 있었던 약속 모임에 갔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술을 많이 먹었죠. 문재인 대표가 사는 밥 뭘 사셨어요? 남도 음식. 남도 음식. 여의도 가면 아마 가보셨을걸요? 네, 네, 네. 많이 가는 데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 모이셨습니까? 영입된 분들 빠짐없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18분인가요? 박주민 변호사까지. 박주민 어제 변호사까지. 입당한 박주민 예. 변호사까지 와서 네. 박주민 변호사가 제가 중간에 나오니까 네. 따라 나와서 네. 아주 극정스러운 표정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네. 이 소장님 한번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만납시다. 왜냐하면 또 정치 세계 들어오면 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고 그런 고뇌나 걱정을 하는 모습이 네. 저는 더 이분이 정치를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박주민 변호사 어제 아침에 저희 출연하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얼굴에 네. 진짜 고뇌가 묻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뭐 같은 거를 얘기를 하시던데요. 조만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박주민 변호사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철희의 날이니까 이철희 소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문재인 대표 어제 뭐 물러나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모이신 분들에게 어떤 당부 같은 거 안 하셨어요? 아니 정치를 그만두시는 게 아니니까 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겠다고 백의종군하면서 하실 거다. 나 당분간은 좀 내려가 있겠다. 표현을 내려가 있겠다고 하신 거 보면 아마 네. 양산이든가요? 네, 양산. 양산 가서 좀 쉬시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뭐 흔히 표현하듯이 이렇게 권력이 이양되잖아요. 네. 이양됐을 때 전임자가 네. 계속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 새로운 예. 체제가 안착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쉬시기도 하고 자리 좀 비켜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열심히 총선을 위해서 뛰겠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야죠. 네. 지금 뭐 선거가 이제 80일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 78일 남은 선인데요. 네. 저희는 매일 카운트를 합니다. 언론사의 숙명입니다. 매일 카운트에서 시청자들과 또 청취자들께 알려드려야 돼가지고요.
어제 첫 번째 선대위 회의가 열렸어요. 비공개 회의였는데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 뭐 처음 상견례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아. 네. 좋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은 상황이 좋아지긴 했으나 이제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진 정도다. 안심하긴 이르고 방심은 건물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했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거를 충분히 공감하시고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면서도 네. 너무 겁먹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기조로 좀 자신감을 좀 불어넣으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랬군요. 그 선대위 구성부터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 친노 인사가 다수 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러는데요. 친노 패권이 뭐냐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대위 구성에 친노 인사가 다수라는 거는 뭐 저는 정치평론가로서나 네. 이제 갓 정치에 입문한 사람으로서나 별로 동의되지는 않고요. 영입된 사람들, 네. 뭐 저를 포함해서 영입된 사람이 4명 들어가야 있는데 네. 그분들을 문재인 대표가 영입했으니 친노냐, 친노냐. 친문이냐 네. 이렇게 해석한다면 모를까.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죠. 저는 그렇게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또 친노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러저런 판단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나 뭐 언론에서는 용어를 잠시 빌려서 친노라고 한다면 그 친노도 당에 분명히 있는 세력이라면 네. 그 대표들이 그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선대위 들어오는 거는 마땅한 거죠. 문제는 네. 흔히 말하듯이 패권, 주류로서 다수파로서 네. 좌지우지하는 네. 그러므로서 소수 의견을 제압하는 그런 행태가 있다면 그런 네. 패권주의는 문제이겠지만 이번 선대위에서 친노 패권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갓 문을 연 셈이기 때문에 이제 차차 선대위 회의를 하면서 친노 패권이 있는지 없는지 다수파가 소수파의 의견을 제압하는 경우가 있는지 막 결정을 함부로 하는 일이 없는지 있는지 좀 잘 살피셨다가 저희 팟짱에 나와서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구성원들이 네. 이렇게 녹록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 분들이라 네. 한두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군. 다만 워낙 장시간 혼돈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네. 무질서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찌됐든 김종인 체제가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 돕자라는 분위기는 내부에서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선대위 내부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거처럼 이렇게 막 그 선대위 회의나 뭐 네. 앞으로 구성될 비대위 회의에서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유권자들이라 그럴까요? 지지층들을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일들은 많지 않거나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입니까? 김종인 위원장.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하셨죠. 78일 남은 상황에 네. 또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하면 선거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딱 선택된 그 안을 충실하게 밀고 가는 게 좋은 전략이죠. 그렇군요. 구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앞서 친문이냐, 뭐 친노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언론에서는 어제 안철수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 그리고 또 천정배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민회의 두 당의 통합선언을 가지고 문천 대 문천. 안심 대 문심. 네. 틀렸다. 안천 대 문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뭐 반문연대냐 기자들은 이렇게 묻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구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구도가 선거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반문 구도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저는 야권이 좋게 보면 너무 이렇게 일종의 전국시대 비슷하게 흩어져 있던 세력들이 정돈될 필요가 있거든요. 합칠 사람들을 합치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크게 봐도 한 3개잖아요. 네, 덩어리가. 예.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네. 실체를 갖고 있는 그렇죠. 국민의당이 만들어가고 있는 네. 중이잖아요. 네. 여기에 박주선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박준영 전 지사가 추진하는 신당 이런 네. 것들이 얼마나 합류할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보면 한 3개 정도로 네. 재편되는 게 불가피할 거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분립을 통한 이 확장
네. 분립을 통해서 야권 진영 전체의 기반이 확장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고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연스러운 야권의 분화 과정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이것이 종국에는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이것 자체로 기여한다 못한다 말하기는 어렵죠. 네. 그러나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텐트, 그러니까 통합정당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한 정당 안에 여러 세력이 들어와서 큰 정당을 형성하는 통합정당 모델은 이론적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이미 파산났잖아요. 네. 이미 쪼개져 버렸기 때문에 통합정당 모델은 당분간은 유효하지 않는 전략일 겁니다. 그러면 네. 분화해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분립 분화가 불가피한데 이게 총선 때 표로 나타나고 의석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지지 기반이 확장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네네. 이게 야권 전체의 의석의 확장 이걸로 나타나려면 또 다른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자체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려다야 후보 구도가 네. 일려다야 구도로 그렇죠. 되면 굉장히 야권이 불리한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야권이 분립하더라도 총선에서는 1대1 구도가 되는 게 실제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당선 가능성만 놓고 보면 이게 훨씬 유리한 구도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 가능해진다 그러면 분립을 통한 확장이 현실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네. 잘하면 여소야대도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네.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더 통합정당 모델보다 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어디로 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은 야권 정치인들 또는 진보를 표방한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정치력을 보여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력을 보여야 할 때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치력이 제일 부족한 집단.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정치가 안 될까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되게 그렇다고 그래요.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진보를 표방한 세력이 네. 정치를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그렇답니다. 왜 그런 왜냐하면 겁니까? 진보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거잖아요. 네.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보면 이게 새로운 세상이라는 게 정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이러이러해서 이런 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여러 사람이 자기 주장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진보는 기본적으로 차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고민해야 되는 세력이잖아요. 네. 그럼 단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되고 또 현실에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저항하려면 의지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의지로 버티지 않으면 안 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는 옳은 것을 주장하는 데는 완강하게 버티나 정치라는 건 또 타협이잖아요. 그렇죠. 예, 물 밑에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딜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네. 진보를 표방한 사람들은 옳다는 것을 현실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버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장하고 버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정치 문법하고는 금방 친해지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진보가 정치적으로 유능할 때 그 네. 사회가 좋은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는 경험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그 복지국가들이 그렇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진보가 정치적으로 유능해지는 과정에 있다.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네. 저는 유능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인기가 확실히 많으세요.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분장도 안 시켜주고 그냥 생얼로 출연하라 그래서 네. 술을 드셔서 그런지 이철희 소장 얼굴이 퀭. 분장 안 해서 분장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이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런 의견이고요. 귀가 부처님 귀시네요. 어디 좀 봐야 되겠네요. 클로즈업 해가지고 부처님 귀인지. 제가 어디 시골에 네. 한참 전입니다. 한 20년도 됐는데요. 네. 시골에 어디 갔더니 어떤 스님이 네. 밥집에서 이렇게 보더니 지나가시면서 한 말씀 하고 가시더라고요. 정말요? 뭐라고요? 밥은 안 굶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귀를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밥은 안 굶겠다. 요새 밥 굶는 사람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귀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 듭니다. 신기하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청년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영상으로 몇 번 봤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정치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을 만한 뉴파티 위원회 전략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강신우 기자, 오마이뉴스 기자가 갑자기 그래요? 댓글창에 들어와가지고 취재하는 거 아니에요? 취재하고 있어요.
요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뉴파티위원회. 네. 뉴파티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것은 문재인 대표입니다. 예. 아마 이제 그분의 생각은 본인이 정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해보니까 네. 너무 올드하다. 너무 낡았다. 뭐 낡은 정치를 정당이 빗대면 이제 올드 파티가 되겠죠. 네. 예, 정당이 너무 올드 파티로 좀 굳어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선거는 큰 선거마다 지게 되는 네. 이런 거를 본인이 체험하시면서 뉴 파티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올드가 아닌 뉴를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데 네. 네. 그럼 올드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현실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다 이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 올드한 관행, 제도, 뭐 이렇게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새롭게 바꿔낼 거냐라는 고민 속에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힘이 없잖아요. 네. 혁신위원회는 권한이라도 주어져 있잖아요. 당헌 네, 당규를 네. 바꾸면 되니까. 네. 근데 여기는 뭐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일종의 혁신 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내부에서 정치권 내부에서 운동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네. 뉴파- NGO네요. 그렇죠. 뉴파티 운동을 통해서 당내에 잘못된 것들을 걷어내야 되는 게 과제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죠. 사실 이렇게 그림이 명징하게 그려지지도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걷어내야 될 올드한 것들이 뭔지를 규정을 하고 네. 그 속에서 그럼 새로운 것들은 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내부 논의를 통해서 네. 이건 뭐 위원들끼리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혁신위원회하고 비슷한 내용을 컨텐츠를 담보하게 될 텐데 권한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운동, 그렇죠. 무브먼트를 통해서 네. 당내 혁신을 해야 되는 이런 역할과 사명이 이제 이철희 소장님 어깨 위에 있는 것인데 문재인 대표가 이 역할 부탁하셨나요? 예. 뭐라 그러시면서 이걸 아무런 권한도 없고 뭘 좀 주면서 하라 그래야지 일을 하려면 예산도 좀 주고 말이죠. 네, 네, 뭐 아무것도 없이 당신 운동만 하시오 이런 겁니까? 뭐 사업을 펼치면 예산이야 당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겠죠. 네. 그런데 이게 이벤트 한두 번 한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쭉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핵심은 총선과 관련돼서 핵심은 인적 쇄신이지 않느냐. 그까지는 의견이 많이 이제 합의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인적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가 지금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치열한 내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칫 잘못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원래 있던 사람 밀어내고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일종의 자리 다툼, 공천 네. 다툼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 네. 그야말로 이제 뉴파티 운동, 제2의 혁신의 이연, 제2의 혁신 운동이 되려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 네.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네. 게 강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처럼 정치권 사정을 좀 아는 사람들은 결기만으로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 숱하게 시도해봤던 방법들이 안 되는데 네. 또 우리가 툭 던지고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여기도 서로 좀 맞추는 게 필요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킨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노력들이 지금 내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의욕은 있습니다만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현실이네요. 의욕은 있지만 답답하다. 답답합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뒤에서 밀어주셔야 뉴파티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재인 대표가 밀어주면 네. 더 문재인 지지 그룹이라 그래서 친문 그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또 친이대가 된다 뭐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런 개파 싸움에 끼어들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개파 싸움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예, 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표를 싫어하거나 뭐 반대하거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네. 친문이라는 이 딱지가 붙는 순간 저희들의 문신의 폭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자유롭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네. 앞서 그 인적 쇄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네. 주셨습니다. 인적 쇄신의 기준, 틀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걸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또 저희가 이렇게 하란다고 해서 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인적 쇄신을 하는 실질적인 기구는 죄송합니다. 옛날로 치면 공심위. 공심위. 요즘 우리 당헌 단계에 들어있는 표현을 아마
공천관리위원회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거기도 있고 뭐 전략공천 뭐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실행할 거고 사실은 물갈이는 시작이 된 거죠. 물갈이는 이미 시작이 됐다. 그렇죠. 왜냐하면 평가위원회가 이미 그 활동을 끝내놨잖아요. 그럼 하위 20%는 자연적으로 배제하게끔 당원 단계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갈이는 이미 시작이 된 거고 평가위도 활동을 끝내고 공개만 안 했을 뿐이지 그 자료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물갈이는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물갈이를 한다 그랬을 때는 뭐 몇 명을 하느냐 몇 퍼센트 하느냐보다는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걸 많이 따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그 상징이라 그러면 뭐를 상징하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또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데까지 갈 거냐 말 거냐 적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인적쇄신의 그 새로운 운동 뭐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약하고 인적쇄신에 칼바람이 분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기자들 쓰는 용어로 인적쇄신에 칼바람이 분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우리 이 위원회로 참가하고 있는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언론에서 뉴파티위원회가 정풍운동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정풍은 아니고 청풍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청풍? 맑은 바람. 맑은 바람. 정풍이라는 게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조직적 운동이라고 본다면 청풍은 당의 새로운 기운을 집어넣고 그 새로운 기운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뭔가 변화가 모색이 되고 또 그분들도 용퇴하는 결단하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건 또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밀어내듯이 잘라내듯이 하면 생나무 꺾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정치적 경륜이나 연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고 또 정치에서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무자르듯이 잘라내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최대한 그분들에게 명분도 드리고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도 잘 만들어주는 게 좋은 정당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런 점에서 청풍이라는 표현 저는 괜찮더라고요. 맑은 바람으로 명월, 밝은 달을 다 청풍명월 청풍명월로 밝은 달들을 새로운 밝은 달들을 다 여기저기 둥실둥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강신우 기자 얘기했는데요. 그 강신우 기자가 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로스2라는 분이 올려주신 질문이라고 합니다. 정정해드리고요.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총선에 3가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포용적 성장, 경제민주화, 그리고 더 많은 민주주의 이렇게 3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주로 담론을 결정하는 회의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거운 담론을 제시하셨습니다. 통상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제기되는 선거이고 이것은 분명히 심판 구도로 치러야 된다라는 게 전략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어제 나왔던 얘기 죄송합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 이 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같은 개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경제민주화를 다른 말로 하면 포용적 성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민주주의 관점에서 조금 더 크게 보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정치적 권리만 주는 것에 끝났다고 하면 실질적 민주주의로 보면 반쪽짜리잖아요. 또 학자들이 과거에 썼던 개념이 하면 절차적 민주주의인 거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영역에서 그만큼의 몫이 보장되려면 권력이 주어져야 되는 게 맞죠. 단순히 뭐 투표할 수도 있는 권리만 허용해주고 일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표하러 갈 수 있게끔 보장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몫을 정당하게 찾게 만드는 게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도 그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경제민주화라는 게 이게 뭐 당위적으로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약자들, 사회경제적 약자들, 흔히 말하는 보통 사람들, 서민들에게 권력과 경제적인 몫을 더 주는, 더 보장하는,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게 경제민주화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덧붙여서 이해하는 게 훨씬 좀 이해를 좀 풍부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런 기조를 이게 프레임으로 만들어내고 좀 더 쉬운 담론으로 만들어내고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쟁점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네. 이제 전략적 그렇죠. 능력인데 네. 정치력인데 예. 그 숙제는 남아 있는 거죠. 그 숙제를 이철희 소장이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 일각을 네. 담당하긴 하는 건 맞습니다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네. 제가 또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잘 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세요? 전직 전략가. 전직 현직 전략가.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이철희 소장님을 처음 뵀을 때는 그때는 전략가였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방송인으로 변신이 돼 있고 지금 다시 정치인으로 돌아와서 전략을 담당하셔야 되는 유능한 전략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또 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그거는 좀 나중으로 미뤄놓기로 하고요. 굉장히 좋은 담론들입니다. 포용적 성장, 그리고 더 많은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민주화. 이것은 뭐 국민들에게 매우 절실한 그런 의제들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뭐 이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총선에서는 좀 그 구도를 분명하게 명징하게 긋는 선명성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예, 이건 이제 총론적 성격의 담론이고 이게 좀 큰 담론인 네. 거고 이게 총론적 담론이라고 하면 이게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는 세부적인 담론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이게 또 다시 들어가면 손에 잡히는 쟁점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복지 문제라는 게 무상급식이라는 아주 체험할 수 있는 네. 쉽고 간명한 쟁점으로 받아들여질 때 복지 담론이라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라 그랬을 때 뭐 술안 출자가 뭐다, 뭐 기존의 술안 출자가 어떻고 신규 술안 출자가 어떻고 이렇게 설명에 들어가면 네. 아 그게 좋은 거긴 하나 그 과연 내한테는 저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경제민주화든 실질적 민주주의든 뭐 포용적 성장이든 이것이 유권자에게 특히 약자들에게 사회적 경제 약자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저는 아주 손에 잡히고 네. 손에 잡히는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예, 정말 대중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지금 예. 보면 굉장히 경제민주화, 아유 지겹다, 또 저 소리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고 저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하고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하고 문재인 대표도 얘기하고 도대체 그래서 뭔데 이런 게 국민적 정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경제 활성화 이런 개념을 쓰면 쉽게 와닿잖아요. 네.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뜻인데 돈이 좀 도는 사회인가 그렇죠. 보다 예.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경제 민주화라고 하면 좋은 거긴 한데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경제 민주화가 2012년에 그때 뭐 시대 과제로 네. 많이 부각이 됐을 때 당시 새누리당인가요? 한나라당이 붙인 새누리당이었던 것 새누리당이죠. 같아요. 예. 그 현수막을 네. 보면 돈이 도는 경제 민주화라고 써놨어요. 맞아요. 경제 민주화의 본질이 돈이 도는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보수는 그걸 굉장히 잘해요. 보수는 그런 걸 굉장히 잘하죠. 잘합니다. 근데 진보가 의외로 이렇게 이성을 추구하고 논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얽매여요. 현수막에 구호를 써도 정확한 개념을 쓰고 싶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길 가다가 언뜻 보는 거잖아요. 잘 안 와닿는 게 무슨 있거든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진보는 사실은 이렇게 감성적 소구력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와닿게 하는. 네. 이게 사람들이 보고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사람들이 안 보면 네. 뭐 아무 무용지물이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이 전적으로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저희 아파트에 소방 호수가 얼은 거예요. 그래서 네. 갑자기 이게 터졌어요. 그래서 19층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지하 주차장까지 다 물이 흥건해졌어요. 밤사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나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이제 새벽에 이른 새벽에 나오니까 이거 뭐 다 얼면 아이들을 학교 갈 때 어른들 출퇴근할 때 노인들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했을 때 뭐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무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임이라는 분은 호통치고 다니고요. 밤 사이에 밤을 새워서 그 19층부터 지하까지 계단 물 청소를 하고 계신 분은 비정규직 노동자 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딱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한국 사회 응축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국 박근혜 사회 대통령 계속 호통치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사회 기존에 우리 사회를 움직이던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는 너무 많은 징후들이 있죠. 세월호 참사가 네. 그랬고 메르스가 그랬고 지금도 사실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제주공항 그렇습니다. 그 상황 기능 보세요. 정지돼 버렸잖아요.
예? 공항의 노숙자, 일시적인 노숙자들이 막 늘어나고. 예.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걸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야당이 집권해야 될 필요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이 야당이 너무 낡은 모습, 식상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주체로 저 사람들이 맞느냐, 온당하냐 이런 질문에서 답을 못 내니까 네. 계속 부진을 겪었던 거거든요. 그 점에서 좀 전 답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오는데 눈이 많이 내렸어요. 네. 아침부터 눈이 조금씩 쌓이니까 이제 차들이 다 엉금엉금 네.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하는데 큰 길로 나오니까 그래도 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거의 녹는 거 보면서 네. 우리가 좀 익숙하게 와닿는 삶의 영역에서 행정이 뭘 해줘야 되는 거구나. 네. 또는 조금 더 넓혀보면 정치가 이런 문제에 뭔가 좀 답을 그때그때 내주는 거고 행정이 그런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이드를 잘해주는 게 정치 영역인데 네. 정치가 지금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다 보니까 뭐 아주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야당이 전혀 무섭지 않으니까 만만해 네. 보이니까 대통령이 호통만 치고 협박만 하고 도대체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무슨 저는 보다 여당이 무슨 법안하고 뭐하고 연계하는 건 처음 봤어요. 연계 전략은 야당이 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그동안 그랬죠. 그 약자가 쓰는 방식이에요. 예. 절실한 거 하나를 해줄 테니까 우리 것도 좀 해주라 이런 거였잖아요. 네. 이 약자의 방법이잖아요. 네. 고육지책이거든요. 그런데 절대 권력자가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서명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불행한데 그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책임 누구 책임이냐? 야권의 책임, 야당의 책임인 거죠. 야당의 책임이다. 온전하게 전 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럼 네가 하면 잘할 거냐 이런 질문이 이제 네. 스스로 반문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제가 한다고 잘할 자신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담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데에서 답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만한 야당은 싫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입당의 변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못난 사람이 될지언정 나쁜 사람은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자기 것 챙기고 어떻게 해서든 내 거 좀 연장해 보려고 하는 기득권 연장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놈은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네. 붙어볼 때 붙어보고 안 되면 빠져주는 게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충분히 질 만큼 졌으면 빠져주고 그다음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해보고 그 사람이 이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 가능성이 더 많지 않아요? 매번 진 사람이 이길 가능성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길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길을 터주는 것도 좋다고 봐요. 네. 그래서 핫하게 붙어보고 지면 쿨하게 빠지겠다. 쿨하게 사라지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네. 아니 뭐 시작하는 놈이 벌써부터 사라질 걱정하냐.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야기들이 만만한 야당은 싫다. 이런 대중 정서도 또 있습니다. 야권 지지자들 가운데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맨날 번번이 당하냐. 결국에는 이번 선거제도도 새누리당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렇죠. 쟁점 법안도 결국 새누리당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도대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좀 그렇죠.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서 서로 만만하지 않은 측이 서로 경쟁도 하고 대립도 하고 모든 게 이제 국민적 이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사람들은 당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친노로 알려진 노영민 의원, 신기남 의원에 대해서 징계가 있었어요. 각각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3개월 이런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이 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간의 윤리심판원에서 취해왔던 입장과 완전히 달라진 거라면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최근에 윤리심판원에서 계속 분위기가 전해지는 거에 의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였고 네. 또는 그런 윤리심판원이라는 건 엄하게 사실은 징계를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네. 여기에 뭔가 이 관용의 여지를 열어주는 거는 사실은 정당의 영역, 정당의 정치 영역이 있는 파트잖아요. 네.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정치적 고려를 할 때 좀 관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를 내는 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쪽도 단호하게 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으니까 양쪽이 다 이제 이거는 관용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쉽게 정리가 내려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밖에 다른 또 반부패 문제가 연루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네. 이게 뭐 감투가 씌어지다 보니까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천 과정에서 저는 네.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막말 논란 이런 거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말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그냥 막말 안 됩니다. 국민을 좀 짜증나게 하는 막말 하면 안 되죠. 이런 네. 거는 다 공감합니다만 막말의 기준이 뭐냐가 좀 애매해요. 막말의 기준.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냥 두루뭉술하게 막말을 해서 당에 상처를 주거나 네. 지지층에게 스트레스를 안긴 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저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치니까요. 이게 법정이라 그러면 네. 뭐 물을 수 없는 책임일지 모르겠으나 정치적 책임이라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 책임을 물을 때는 기준을 분명하게 잡으면 돼요. 누구를 기준으로 잡을 거냐라고 보면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 대통령도 아니고 권력자가 아니라 유권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유권자의 눈이 언론을 통해 전달됐을 때 네. 약간 좀 과장된 거 있지 않느냐라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독자적으로 유권자들과 소통해서 어느 게 적정한지 판단하면 되거든요. 유권자 눈높이에 맞추는 게 정치적 책임의 첫 번째 기준이고 마지막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몇 가지 기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막말 그리고 반부패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서 제가 이제 이철희 소장님 소개할 때 저는 이분을 전략가로 알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선거는 손학규 대표 분당 선거예요. 그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고 손 대표가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굉장히 그 기자회견장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웠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서 뭐 일여 다야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연합정치 안 하고 돌파할 방법이 있겠냐라는 대중의 고민도 있습니다. 어떤 돌파구가 있다고 보십니까? 분당 선거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는 손학규 대표가 분당에 출마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정치에서 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없이 네. 선거 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모험적 선택을 해서 네. 뭔가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몇 번 있었으나 당이 이 힘을 좀 키우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네. 라는 게 제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당시 민주당이 분당에 먹히는 그림이 아니라 강북의 유권자들에게 공감하는 정책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되는 거 네.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나갔고요. 뭐 그 선거는 전적으로 후보가 워낙 필드가 강하신 분이에요. 네, 정말 제가 본 정치인들 중에 현장에서 유권자랑 이렇게 소통하는 능력은 단연 발군이었거든요. 손학규 대표가요? 네. 네. 그 능력이 빛을 발한 거였고 또 시기적 요건도 괜찮았던 점도 있고 상대 후보도 잘 선택이 됐던 네. 여러 가지가 이제 맞아떨어진 선거인데 이번 선거는 쉽지 않은 선거인 거죠. 쉽지 않은 선거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127석인가를 네. 성패의 기준으로 삼았던데 그런 기준을 가져야죠. 정당이 애초부터 뭐 100석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저는 유권자를 믿고 가는 담대한 전략으로 간다면 상당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권자들의 바닥 정서라 그럴까요? 민심은 불불 끓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좀 바꾸자 이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누가 더 제대로 호응하느냐, 신뢰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본다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뭐 127석이나 뭐 그 이상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네.
연대 없이 가능하냐? 네. 이게 연대라는 게 연합정치 또는 뭐 선거연대라는 거를 네.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별 효과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이미 식상한 전략이거든요. 네.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공학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치하는 사람, 진보가 정치를 할 때 연합 정치 없이 이 정치하는 전 세계 진보는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진보는 연합 정치라는 네. 거를 써요. 쌍용하는 전략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마치 고육지책으로 네. 약자가 밀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주장하는 사람도 자신이 없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연대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연대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저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통의 과제를 만들어서 지금은 함께 싸우는 게 필요하다. 네. 그것이 연대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네. 하면 충분히 성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연대라는 거를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이게 선거 전략으로만 연대를 생각하니까 이게 잘못 오용된 게 있는데요. 복지라는 것도 연대잖아요. 복지라는 그렇죠. 것도 연대라는 연대의식이죠. 예. 정신, 가치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라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 거냐라고 고민하고 현재급 연대, 현실에서 연대가 왜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내서 그것이 공감을 얻는다면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안철수 아니라 안철수 하랩이라도 따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어떤 정세에서 유권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명령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또는 김종인이든 누구도 이쪽 지지층 유권자의 요구를 외면해서 성공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나올 수 있게끔 보여주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도 역시 이 리더십의 영역이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이나 안철수 전 대표나 네. 전정배 전 대표나 우리 정치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그런 뭐 심상정 대표나 네. 그런 정치력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저는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거라고 보고요. 그것도 역시 진보가 유능한 정치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하나의 네. 분수령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사실 후보 단일화 전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또 약한 사람들에게 힘 합쳐가지고 하나 또 나오는구나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공천 단계에서부터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다고 어느 언론에 나왔던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후보 단일화가 여전히 유효한 전술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는 야권의 혁신을 회피하기 위한 알리바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당이 지금 정립하는 과정이잖아요. 분화, 분립이 정립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정체성과 정책적 방향과 네. 인물 구도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맞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요.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대로 정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연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게 단계를 보면 맞는 거죠. 네. 그런데 각자 도생하다가 어느 갑자기 연대하자 그러면 모양이 사람들이 설득하는데 좀 네.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으로 싸워야 될 게 뭔지를 찾아내는 과정은 한 축으로 필요합니다만 지금 중요한 과제는 각 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누구를 대표할 것인지 분명히 해서 자신의 지지층과 결속하는 게 우선이고요. 네. 이 결속된 지지층들을 다 덩어리로 모아 보니까 네. 합해 보니까 야권이 이제 이만큼 커졌더라. 이걸 온전하게 의석으로 세력으로 담아내려면 연대가 불가피하다, 네. 단일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전자 없이 단일화부터 먼저 꺼내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또 저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각 당이 해야 될 혁신의 노력들이 방기되는 거거든요. 후보 단일화로 가면요. 제가 볼 때 현 단계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제일 많이 후보 단일화 논의가 활성화되면 제일 많이 반길 사람들은 현역 의원들일 거예요. 현역 의원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단일화나 논의로 들어갔을 때는 각 세력이 네. 자기가 얼마나 많이 먹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많이 할당받냐의 네. 싸움이라고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혁신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서로 모든 야권의 정당들이 각자 자기 정당을 제대로 정립을 좀 하고 그렇죠. 리더십을 세우고 그 토대 위에서 연합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떠나서
그렇게 하면 127석 이상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은 127석 얘기했는데 이철희 소장님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저는 아직 뭐 그렇게 몇 석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가늠할 정도로 잘 모르겠고요. 아직 내부를 잘 안 들여다본 평론가 입장으로 많이 네.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127석이 쉽지는 않으나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구도만 놓고 보면 지금은 여당이 전전긍긍해야 될 선거거든요. 경제 성과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남북 관계에도 성과 없죠. 외교도 뭐 그 잘했다가는 외교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네.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게다가 더 나빠졌잖아요. 네. 이런 선거면 다른 나라에서 치르는 선거면 이거는 필히 여당이 필패하는 선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제대로 정신 차려서 이제 좀 새로운 사람들로 좀 뭐 새로운 사람이라는 게 무조건 새롭다는 것만이 승부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새로움과 거기에 들어서 유능함이 결합이 돼서 유권자들에게 잘 보여진다면 네. 저는 여소야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구도만 놓고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저는 독립 변수는 야당이 얼마나 정신 차리고 하느냐, 야권이 얼마나 정신 차리고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네. 여권이 독립 변수는 아니라고 봐요. 이 독립 변수가 부실하면 글쎄요, 여당이 180석 얻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죠.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여당은 상수인 것이고 야당이 변수인 것인데 여기서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여소야대 국면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연합정치 안 하는 데 없고 필요하다. 전 세계 어디다 그렇게 한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연합정치를 할 거냐. 중요한 거는 어떤 정치의 감동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거든요. 멋있는 정치인 만난 지도 되게 오래됐어요. 이철희 소장님 그 출마 선언에서 막 가는데 지나가는 시민이 고생하신다고 아메리카노 한 잔 사주는 그런 정치인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우리 정치인들이 지옥철이잖아요. 출근길 같이 경험하고 막 오늘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이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 점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메리카노 한 잔 사주는 정치인에 대한 얘기는 제가 강준만 교수랑 얘기하다가 네. 강 교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언젠가는 길 가다가 정치인 만나고 국회 만나면 고생하신다고 아메리카노 한 잔 사주는 그런 정치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이 워낙 강하게 남아서 그런지 이제 입당의 변을 쓸 때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래도 뭐 정치인이 또 욕먹을 때 욕먹어야 맞죠. 네.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정치인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욕먹을 때는 욕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결정해서 한 사회의 룰을 정하는데 네.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를 대표할 것이냐. 내가 저 사람을 대표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욕먹으면 내가 반성해야죠. 네. 그러나 내가 대표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욕먹으면 그러면 역설적에도 누군가를 대표하는 걸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욕먹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신에 뭐 때문에 욕먹는지를 잘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정치의 감동을 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노무현 모델에서 많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기성질서에 네. 도전하고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는 그런 도전적 모습으로서의 감동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좋은 거긴 합니다만 네. 그것 없이 자꾸 이벤트로 감동을 연출하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위험한 예. 막스 베버가 얘기한 일종의 허영심이거든요. 저는 베버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베버가 소명으로서 정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다. 또 뒤에 가면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머리만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머리잖아요. 이 머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의 삶을 챙기는 네. 그 정책을 가지고 그 실행하는 노력을 가지고 그렇죠. 평가를 받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성과도 없으면서 열심히 나는 당신 편입니다. 또는 무슨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박수 받는 그런 정치인이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략가를 지향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좀 차가운 이성으로 정치를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네. 정치를 하고 싶다. 풀지 못하면서 그냥
벙벙하게 네. 사람들 현혹시키는 정치는 안 하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걸 하다가 보면 때로 감동을 줄 수도 있겠죠. 유권자들에게. 그럼요. 네. 네. 그러나 마음을 또는 그거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치의 목표를 이렇게 좌표를 설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국민들은 트루도 모델이나 오바마 모델을 보면서 아 우리도 좀 저런 정치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의 감동은 결과로서의 감동이잖아요. 결과로서의 감동이죠. 그렇죠. 뭔가를 해냈을 때의 그렇죠. 감동인데 그런 거를 기대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이 돼서 선거 잘해서 맞습니다. 감동을 좀 주고 싶죠. 여소야대면 네. 이번 총선에서 정말 기적처럼 여소야대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 안에서 뭐 어떤 이벤트로 감동을 주는 것보다 네. 그 결과가 주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눈물 흘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에. 그렇죠. 예. 네. 얼마나 이게 좀 시달리고 있습니까? 맨날 호통이나 받고 대한민국에서 국민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맨날 당하고. 그러니까 교무실에 끌려가는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 당번 걸린 느낌이죠. 지금 보면 새누리당은 워낙 뭐 보수 우파를 자임하는 정당이니까 그런다 치고요.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 이 좀 서로 중도 싸움을 세게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대중의 요구는 진보 의제, 이를테면은 뭐 무상급식에 환호했던 것처럼 또 보편적 복지에 환호하는 것처럼 일부 뭐 세금을 좀 늘리더라도 뭐 근데 뭐 청년수당, 청년배당, 당장에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진보적인 의제들을 일자리 문제만 하더라도 좀 그 일하는 노동 시간을 좀 줄여서 일자리를 좀 늘리는 방안 뭐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진보 의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치권은 중도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율배반적이지 않나라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중도 싸움의 측면이 있죠. 있는 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간 사람들이 네. 당을 만들다 보니까 아마 그 불가피한 과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 중도 영역이라고 하는 걸 놓치고 네. 싸움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권의 지금 주 전장은 호남이거든요. 호남. 네, 호남 잡기 지금 쟁탈전을 벌이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잖아요. 보기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으로서도 유효한 전략일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성이라는 거라는 개념을 쓸 수 있다면 호남성. 네, 뭐 객관성, 뭐 대중성 이런 개념처럼 호남성이라는 네. 거를 생각해 본다면 더 강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의 뿌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이 정당에 대해서 갖는 애정만큼이나 반감이 있거든요. 서운한 감이 있단 말이에요. 유력한 대권주자도 없고 호남 네. 출신의 유력한 대권주자도 없잖아요. 그리고 당권을 잃은 지도 제법 됐어요. 지금 당권주자도 마땅치 않은 상황. 네. 이러면 어느 유권자들도 지역주의 구도화에서는 열패감이나 공허감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반응을 못했고 대응을 못한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반성의 차원으로서 이른바 호남성이라는 걸 회복하는 노력은 정말 처절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 인물 하나나 한두 건의 이벤트로 저는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호남이 지향했던 가치, 한국 사회에서 호남이 지향했던 가치, 5.18이 그렇게 절절하게 네. 요구했던 가치, 이걸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를 담아내는 세력을 이번 총선에서 제시하느냐가 더민주, 더불어민주당의 과제인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당이 지금 하고 있는 호남 공약이 뭐 불가피한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좀 초보적인 수준이고 현실 정치 문법이 너무 많이 긴박돼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안철수 대표가 책임져야 될 저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앞으로 두고 새 정치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걸 했었죠. 내걸었는데 지금 더민주에 있던 호남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국민의당으로 그렇습니다. 이동했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할 거냐?
저 당에 있을 때는 구태고 청산해야 될 구태고 네. 이 당에 있을 때는 당연히 같이 가야 될 동지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정직하게 안철수 대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안철수 대표가 했던 말씀 중에 내가 나오니까 네. 중도로 영역이 확장되지 않냐. 라고 했었죠. 새누리당 지지율이 30%로 네. 떨어지지 않냐. 예. 그럼 그게 저는 우선 충실하는 게 맞다. 중도 영역을 확장하는 노력을 중심으로 잡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의 필요에 의해서 호남을 어떻게 지지 기반으로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뀐 것 같아요. 주종이 네. 뒤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더민주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도 네. 자칫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더민주가 풀어야 될 과제와 국민의당이 풀어야 될 과제가 조금씩 다른데 네. 그 책임이 온전하게 안철수 대표에게 주어져 있는 점도 있다. 국민의당으로 네. 보면 그러면 좀 이렇게 궤도 수정을 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더민주도 그러니까 호남 눈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네. 당당하게 우리는 호남성이라 그럴까요? 호남의 네. 가치, 호남 정치의 가치 이걸 어떻게 담아내겠다라는 거를 좀 더 분명하고 당당하게 풀어내야 되는 과제가 또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건 문재인 대표의 숙제이기도 하고 뭐 김종인 위원장의 숙제이기도 네. 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의 숙제이기도 한 거니까 그런 과제를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 엉뚱한 데서 너무 심하게 좀 싸우고 있는 거 아닐까? 네. 저는 그 걱정이 좀 있어요. 실제로 호남 민심 저희가 취재를 하거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왜 호남만 와서 난리치느냐. 그렇죠. 실제로 다른 지역도 있다. 뭐 부산도 있고 또 강원도 있고 충청도 있고 제주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 왜 온전히 야당들이 그렇게 호남 지역만 가지고 저렇게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도 타 지역에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돌파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되는 점은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냥 브로드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어떤 분이 호남 가서 저희가 호남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어떤 분이 호남이라는 지역에 가서 저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서민들, 보통 사람들, 약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네. 하는 게 완전히 다른 메시지거든요. 광주에 사는 저소득자와 대구에 사는 저소득자, 월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저소득자가 네. 왜 다른 투표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투표 정책 교과서에서 보면 이분은 같은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른 투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이걸 자꾸 이렇게 다른 투표를 하게끔 유도한다면 한쪽은 영남 정당을 찍고 한쪽은 호남 정당을 찍게 만드는 이것이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실익이 있는 선택이었느냐를 놓고 보면 허망한 거잖아요. 별로 네. 실익이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정치하지 말고요. 그 지역의 약자들, 다수를 차지하는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 지역주의 프레임은 깨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야당도 무능하다 보니까 계속 그 프레임이 안주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요거라도 좀 지키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호남의 가치나 호남의 정신이라는 게 저는 그거라 생각합니다. 더 공평한 사회, 네. 더 약자가 대접받는 사회 이런 것들 아닐까요? 네. 그러면 그 가치를 구현하는 쪽으로 정치나 프레임을 운영을 하는 게 맞죠. 네. 자꾸 가서 뭐 호남 우리가 호남입니다. 뭐 호남의 아들 뭐 이런 호남의 게. 출신 뭐 어쩌고 이런 거. 예. 그렇죠. 예. 그게 어느 순간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성은 어느 정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게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것만 있다 그러면 너무 이거는 좀 호남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호남의 가치를 너무 이렇게 형해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 역사에서 보면 늘 투표가 계급 배반적인 투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 계급 의식에 충실하지 않은 투표를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이제 지역구도를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뿌리게 그럼요. 내리게 네. 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좀 그런 게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계급 배반 투표, 네. 계층에 자신의 사회경제적인 정체성, 네. 계층에 입각해서 투표하지 않는 게 왜 생겨나느냐 보면 이걸 못하게 막은 게 사실은 지역주의예요. 지역주의다. 이걸 발응하지 않게끔 의도적으로 장착된 덮기 위해서 만드는 프레임이 지역주의잖아요. 예. 분단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걸 의도적으로 걷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걸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프레임이 작동할 거냐, 유권자가 어떤 정체성을 기준으로, 내가 영남 사람이라는 거, 호남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투표할 거냐, 네. 저소득자라는 기준으로 투표할 거냐, 어떤 정체성으로 투표할 거냐를 정해주는 거는 정당의 몫이에요. 네. 정당이 어떤 쟁점으로 선거를 치르느냐, 네. 어떤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느냐에 따라서 유권자가 투표하는 잣대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럼 정당의 역량이에요. 정치 세력의 역량이에요. 네. 그래서 유능한 진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네.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돌아서 버리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늘 사실은. 뒤가 물러요. 하다가 좀 안 되면 식상한 방법으로 네. 가고 네. 그저 그런 패배에 만족하는 그런 정도니까 뭐 숱하게 졌지 않냐. 익숙한 전략을 썼다가 패배를 답습한 거라면 네. 과감하게 터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전 세계 메이저 정당으로 성장한 진보 정당들을 보니 네. 사회 경제적인 프레임으로 승부를 걸었을 때 효과를 보더라. 네. 우리도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이라는 걸 가지고 그렇습니다. 천안함 사태를 받아치니까 네. 싸움이 되지 않냐 이거죠.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자 이거죠. 그건 정당의 몫인데 또 정치 지도자의 몫인데 그걸 잘해내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야권이 야야 내부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어젠다들이 실종돼 있어요. 그렇군요. 맞아요. 이상한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예. 네. 정작 그 가치, 노선, 정책 이런 걸로 싸워야 되는데 그 감정 싸움하고 감정 싸움에 감정 싸움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의제들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엔 다 새누리당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죠. 다 귀결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지역주의 분단 문제로 계급 배반 투표가 계속 이루어졌다면 이번엔 정말 과감한 터닝으로 사회경제적 의제를 가지고 세게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번 선거의 주된 이슈는 사회경제적 의제다. 이렇게 보시는 그럼요. 지금 이미 전장이 형성돼 있어요. 우리가 좀 네. 순간순간 잊어버리는데 네. 박원순 서울시장, 네. 이재명 성남시장, 네. 청년 배당, 청년 수당 문제 가지고 세게 좀 붙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누리과정 갖고 좀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과 청년 이쪽에서 복지 이슈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야권의 정당 쪽만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정당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거를 현장에 뿌리내고 있는 단체장들이 풀어내고 있는 이 싸움을 주요 싸움으로 만들어내면 돼요. 처음부터 뭐 완전히 새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미 전장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이 네. 어느 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네. 민주당 이 쟁점을 가지고 제대로 붙어보자라고 하면 네. 자연스럽게 연대도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싸움은 안 하고 네.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엉뚱한 데 드잡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경제민주화, 포용적 성장, 뭐 더 많은 민주 이런 개념으로 큰 담론을 정리해 준 거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 터닝이라고 봐요. 네. 그럼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싸움은 네. 이미 전장이 네. 형성돼 있는 네. 청년 복지 문제, 또 뭐 보육 네. 복지 문제 이런 예. 쪽에서 우리가 예.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손에 잡히는 정책들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슬로건으로 해서 그럼요. 한번 붙어볼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개인적인 얘기 한 네. 가지만 여쭐게요. 정치를 처음 떠날 때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 국회 후생관 네,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그랬나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육두 문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안 한다 나 떠난다 빠이빠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동안 방송인으로 정말 출세가도를 달리셨습니다. 진짜 아니 저는 저 선배가 저런 능력이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일약 스타가 되셨어요. 방송인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괜찮죠. 꼭 정치를 해야 됩니까? 그 방송으로 정치인들이 못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힘이 이 마이크 권력이 이게 상당한 권력입니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권력인데 그걸 놓고 다시 또 돌아왔어요. 왜 무엇이 이철이를 다시 이 소굴로 끌어당긴 겁니까? 거창하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요. 네. 정치에 대한 그 갈망이라고 그럴까요? 있었죠. 그거는 제 소신 중에 하나인데 정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보통 사람의 삶이 절대로 안 달라진다라는 게 제 소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갈망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건데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도 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였는데요. 사실은 방송을 하면서 제법 이제 자리도 잡고 이래서 수입도 좋고 네. 뭐 이래서 이걸 그냥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네. 나름 이제 정치가 잘 되기에 기여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생각을 정리를 하다가 야권이 워낙 엉망으로 이제 빠져드니까 우선 약이 좀 올랐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약이 오르고 화가 좀 나고 이러면서 이럴 때 어쩌면 나 같은 놈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또 이럴 때 내가 덤벼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평소에 정도전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난세니까 정도전이 역할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한번 붙어보자. 그런데 이거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리 하나 받기 위해서 배지 달기 위해서 정치하는 쪽으로 좁히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입당변 마지막에 썼던 거는 그런 겁니다. 열심히 하다가 소신껏 하다가 안 되면 국회의원직 못 얻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직 얻는데 막 초점을 맞춰다 보면 어떻게든 얻기 위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약간 구차해지고 심지어 비굴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선으로 좀 바꾸자 이거죠. 목표를. 멋있는 정치 한번 내가 해보고 야한 없이 한번 덤벼보고 좋은 성과가 나서 결과물로 국회의원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건 뭐 당연히 저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네. 선으로 바꾸지는 말자 이런 게 강해요. 왜 정치를 다시 하게 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약이 올라서 화도 나기도 하고 약이 올라서 뭐 그랬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후회도 좀 돼요. 수입도 없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네. 이게 이제 현실이구나 이렇게 막.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이철희 소장님 어려우실 때 방송하신 다음에 제가 월천대사라는 별명을 제가 지어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지었죠. 예, 예. 제가 제일 먼저 지어드렸어요. 월천대사. 월수 1,000만 원. 근데 그걸 또 이제 놓고 다시 또 이제 험한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댓글이 또 와 있어요. 정말 인기가 많으시네요. 사인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는 변화와 진보가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합니다. 뭐 이런 말씀 주셨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새로 영입된 인물 중에 친해지신 분 계신가요? 이런 질문도 있고요. 라디오 나가서 왜 비례대표 나가신다고 했는지 궁금해요. 역시 전략적인 브레인이다. 확실히 이 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전략이 더 잘 들립니다. 핵심을 짚는데 천재다. 이런 얘기가 천재셨군요. 예.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이건 제가 할 말인데 대신 주셨어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팟짱에 자주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역구 생각하신 데 있으시면 팟짱에서 단독으로 공개해 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종합해서 한 말씀 주시죠. 상식이 맞습니다. 예. 지금 상식이 통용이 안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 혁명인가요? 커먼센스 상식론이 네.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이 혁명을 주동할 만큼 상식이라는 게 중요한 커먼센스니까 누구나 갖고 있는 네. 판단이거든요. 그걸 존중하면 정치도 잘 될 거고 이 나라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식을 회복하는 게 저는 변화라고 생각하고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왜 비례대표 나가냐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능이 전략을 맡아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금 생각은 그런 걸 하다 보면 지역구 가서 이렇게 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좀 제 스스로 감안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뭐 저 거창한 말씀 드리는 걸 워낙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나쁜 놈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모자란 놈으로 판명이 될 수는 있겠으나 나쁜 놈이 안 되는 노력만큼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철희 소장님을 좀 아는 편인데요. 나쁜 놈은 아닙니다. 나쁜 분이 될 수도 있죠. 나쁜 분은 아닙니다. 예.
제가 힘드실 때 아메리카노 한 잔 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메리카노하고 케이크도 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오후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네. 정말 그 소박하고 솔직한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시청자들 그리고 청취자들 가슴에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 얘기가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